2026년 3월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려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 그리고 이란 간의 전면적인 충돌인 이른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가 발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특히 우리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역사적인 폭락과 급반등을 연이어 겪으면서 극심한 변동성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번 중동 위기가 코스피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단기, 중기, 장기 타임라인에 따라 시장은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가? 오늘 토론은 최근 코스피의 극단적 변동성, 장중 1,500원을 돌파했던 원화, 정부의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화 기금 투입,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등 철저히 구체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극심한 변동성은 ETF와 알고리즘 매매가 촉발한 단기적 유동성 왜곡일 뿐 한국 수출 기업의 탄탄한 펀다멘탈과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고려할 때 주가 지수는 이 단기 충격을 딛고 견고한 회복세를 보일 것입니다. 네, 오늘 토론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도 명확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시장이 보여준 단기적인 반등은 철저한 유동성 착시라고 봅니다. 브렌트유 급등과 1,500원대를 위협하는 원화 가치 하락이 실물 경제와 통화 정책에 미치는 구조적 타격을 고려하면 코스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적인 약세장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입장 차이가 아주 뚜렷하네요. 일단 지금 시장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최근의 가격 움직임, 즉 단기 타임라인부터 짚어보죠. 3월 3일과 4일 양일간 코스피가 약 20%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2.06%가 빠지는 참 충격적인 날도 있었죠. 네, 시장의 공포감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에 9.63%라는 기록적인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두고 거시경제가 무너졌다, 패닉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저는 이 현상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시장 기계장치, 즉 마켓 메커니즘의 일시적인 오적통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나오는데요. 3월 들어 일평균 ETF 거래 대금이 무려 3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말 대비 정확히 5배 폭증한 수치죠. 34조 원이라는 그 엄청난 거래대금 저도 주목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그 숫자를 왜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래대금이 폭증한 상황에서 시장의 지정학적 충격이 딱 가해지면 레버리지 ETF와 CTA 알고리즘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들은 기업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추세와 변동성 지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장 막판에 기계적으로 주식을 투매하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즉, 그 20% 폭락은 기계들이 만들어낸 과장된 낙폭이었다는 거죠. 파임라인상으로 가장 위험한 패닉셀링은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즉각적으로 100조 원 규모의 안정한 펀드를 가동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AI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바닥은 이미 확인했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3월 5일에 그 9.63% 급반등이라는 화려한 불꽃놀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인 쇼커버링이 끝났다고 해서 위기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시장의 기초 체력이 살아있다고 하셨는데 당시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VIX 지수 보셨습니까? 단숨에 24%나 급등하면서 29.49를 기록했습니다. 네, 공포지수가 많이 오르긴 했죠. VIX 지수가 30에 육박한다는 건 알고리즘의 오작동을 넘어 투자자들 본연의 극단적인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계적 반등을 펀더멘털의 승리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겠습니다. VIX 지수가 치솟은 건 맞지만 그 공포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물량을 적극적으로 소화해냈다는 점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이 던진 물량을 다 받아냈거든요. 이건 단기적인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거치면 시장이 정상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펀더멘털의 강함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 하락장 초입에서도 그런 현상은 늘 있었죠.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ETF 시장에 거대한 자본이 몰리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대형주에만 쏠린 기형적인 수급 구조가 지수의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증폭시키고 있죠. 게다가 정부가 투입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도 시장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은 주식시장에 투입돼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주가를 부양한다기보다는 시장에 주는 심리적 앵커, 그러니까 일종의 지지선 역할은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심리적 앵커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자금은 채권 시장이나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을 막고 신용 리스크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지고 거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백신은 아닐지라도 과거 팬데믹이나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면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늘 시스템의 붕괴를 막았습니다. 리스크가 차단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식시장은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확보하거든요. 단기적인 충격은 이 정도로 수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타임라인을 조금 더 늘려보죠.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즉 중기 타임라인에서 이 위기가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이 될 텐데요. 방금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우려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충격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바로 유가와 환율의 결합, 이른바 쌍끌이 비용 쇼크의 경로입니다. 타임라인을 2에서 3개월 뒤로 돌려봅시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브렌트유가 단숨에 $90를 돌파했죠. 우리 정부가 UAE로부터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확보하고 유류세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유가가 $100를 향해 가는 구조적인 공급 쇼크 앞에서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발빠른 대응으로 초기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 충격은 그렇다 쳐도 중기적으로는 다릅니다. 한국 경제는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근 분석이 이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주는데요. 에너지 가격 충격이 발생하면 처음 한두 달은 가계가 기존 저축을 헐어서 소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2에서 3개월이 지나면 임계점에 달하고 실질 소비가 극적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즉 내수와 소비재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대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KOSP의 묵직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 논리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구조화하고 싶습니다. 유가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건 맞지만 충격의 강도를 따져봐야죠. 방금 모건 스탠리를 인용하셨는데 같은 곳의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의 리포트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지적했듯 진정한 약세장, 즉 베어마켓이 오려면 유가가 전년 대비 75%에서 100% 급등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브렌트유가 $90 수준으로 오르긴 했지만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임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유가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셔야죠.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환율 1,500원. 네, 숫자가 주는 공포감이 크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1,500원 돌파 역시 펀더멘탈의 붕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패닉에 의한 일시적 오버슈팅이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방어 기제들이 있거든요. 막대한 외환 보유고가 있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라인도 확대 가동되고 있습니다. 1,500원대 환율은 머지않아 안정화될 여력이 충분합니다. 게다가 유가와 환율이 오르더라도 현재 코스피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등 수출 테크 섹터의 호조가 그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적 가속화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거든요. 강력한 주장이십니다만 이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환율 1,500원을 일시적 오버슈팅으로 치부하기엔 그 여파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은 조금 좋아질지 몰라도 수입 물가 폭등이 가져올 거시경제의 왜곡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타임라인을 하반기 이후, 즉 장기적인 관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 한국은행이라는 통화정책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 지원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드디어 2% 목표치에 도달했었고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코스피 밸류에이션에 전부 선반영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PGM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근원 물가가 약 0.1%포인트씩 상승합니다.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고개를 들 겁니다.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한국은행은 연내 2.5%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끌어내릴 결정적 원인이 될까요? 시기가 지연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정 금리를 산출하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금리가 가장 중요한 할인율로 작용하잖아요. 고금리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이 멀티플을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KOSP의 상단이 구조적으로 막히게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한국은행의 운신폭이 좁아진 건 맞지만 그 논리에는 지나친 비약이 있다고 봅니다.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2.5%의 금리는 이미 시장의 예상치, 그러니까 마켓 익스펙테이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시장을 박살낼 새로운 충격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무는 것, 이른바 하이어 폴 롱거 자체가 성장을 갉아먹는 겁니다. 부담은 되겠지만 장기 타임라인을 예측할 때는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과거 걸프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보면 지정학적 충격은 초기 1, 2개월의 극심한 변동성 이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결국 안정화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히려 평균 6에서 7% 상승했죠. 한국의 테크 기업 중심 수출 펀더멘털이 견고하기 때문에 거시적 충격이 진정되는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다시 주도권을 줄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가 언제나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경제는 엄청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구조적 둔화를 겪었거든요. 하물며 에너지 자립도가 현저히 낮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어떨까요? 갈등이 장기화되어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날 때 한국은행은 성장을 방어하고 싶어도 환율과 물가 때문에 손발이 묶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100조 원 기금이 유동성 경색은 막아도 높아진 자본 조달 비용과 꺾인 내수 심리라는 구조적 장벽까지 허물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을 뚫기에는 경제가 짊어진 거시적 모래주머니가 너무 무겁습니다. 거시적인 제약 조건이 무겁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본질은 최악의 공포를 가장 먼저 가격에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실망감, 이 모든 악재가 이미 지난 폭락장에